규제 포획을 일으켜서 자기네가 지대 추출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김행범 교수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인데 아주 윤석열이 정확하게 말했죠. 규제 포획을 해서 여기서 지대를 추출해서 먹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쭉 이 역사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얘네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술집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대를 추출하자. 지대 추출. 지대 추출 개념이 중요하죠. 지대 추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규제 포획을 하면 특정 집단에게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부여해 줍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점적 이익을 뭐라고? 지대라고 그래요. 그 지대를 만들어내서 그 지대를 착출하는 겁니다. 각출하는 겁니다. 강탈하는 거죠. 여기 김행범 교수가 얘기한 거죠. 주요 활용 수단이면 강탈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규제 포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소소하게는 그 수의계약 같은 걸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보장해준 그 독점적 이익 그게 지대죠. 그 지대를 빼앗는 겁니다. 청와대 이 리모델링하고 무슨 저기 외교장관 공관 리모델링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규제 포획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문의 상당 부분을 지대 추출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노벨상 받았고 그랬어요. 규제 포획과 같은 관련된 스티글러 교수가 만들어서 80 몇 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제가 왜 이 규제 포획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시간 모자르면 9시에는 끝내겠습니다. 시간 모자르면 여러분 저기 덧탐사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교양학당 사건 제가 2014년에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은퇴하고 나는 그 봄에 은퇴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서울시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당시 그 기억으로 되돌리면 정명훈 상임 지휘자가 약 10년간 서울시향을 지휘하면서 약 1년간 14억 연봉을 받아서 10년간 140억의 급여를 받았다. 그 밖에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음악인들은 세계적인 거장이 대우로는 결코 많은 게 아니라 음악계가 막 옹호하고 그랬죠. 이제 그게 많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조사를 해서 그 글로벌하게 어느 수준인지 이런 데이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많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명훈은 서울시향을 완전히 규제 포획을 했던 거죠. 이게 규제 포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은 뭐 완전히 그 황제니까 정명훈한테 잘못 보면 끝나는 거죠. 단원들은. 근데 직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도. 서울시향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그 직원들, 그 행정 직원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규제 포획이라고. 윤석열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규제 포획하고 있듯이 그런 규제 포획이 정명훈한테 일어난 거죠. 그런데 2013년에 봄에 박현정 대표가 취임합니다. 와서 행정하는 걸 보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박현정 씨는 그 전에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기본은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서울시향의 그 세계적인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이런 거는 좋은 거지. 그러나 원칙대로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규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명훈만 바라보고 있죠. 박현정 대표가 시향 대표로서 취임했는데도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고 바로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박현정 대표가 남성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언론에서도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도되고 포장돼서 그냥 박현정 대표이사는 전혀 몹쓸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게 됐죠. 나는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이 더구나 여성 대표가 남자 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들통이 났죠. 모든 예산과 행정처리를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정명훈과 그의 구순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지급해왔던 모든 특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자 정명훈과 그의 구순열이 직원들을 시켜서 박현정을 몰아내도록 공작을 벌인 거죠. 가장 좋은 거는 그때 이제 뭐 성추행이다, 뭐 성희롱이다 이런 얘기가 막 인구에 회자될 때 이거 좋은 아이템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막 퍼뜨린 거죠.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명훈과 그의 처가 직원들에게 그런 음모를 꾸며서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진 거예요. 정명훈과 그의 처도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죠.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공모했던 직원들 같이 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정명훈과 그 처는 국적이 한국이 아니거든요. 그 해외로 도피했고 그것으로 끝난 거죠. 사실상 정명훈은 음악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개입했던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진은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를린에서 공부한 작곡가예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 작곡가가 예술인이잖아요. 정명훈과 구순열을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중권도 자기 누나를 대변하면서 정명훈을 옹호했어요. 정명훈을 비판하는 사람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죠. 그러니까 규제 포획 상태가 있으면 지대 추출 상태가 되는 순간 모든 이성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규제 포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윤석열이 왜 저러느냐? 규제 포획한 상태에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이 포획 이론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가 포획됐다니까? 윤석열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악이든 예술이든 행정이든 정치든 경영이든 수사든 뭐든 재판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면서 음해하도록 사주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정명훈이 한 짓이라고.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대가로서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니까? 분명히 술판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관련자들이 아예 알리바이를 내면 돼요.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관련자들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리바이를 내면 되잖아. 차량 일지 있지, 블랙박스 있지, CCTV 있잖아. 한동훈이 그것만 내면 돼요.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깨끗이 끝나는 문제를 이게 뭐야 이게.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덮으려고. 론스타 스캔들은 저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언저리에서 봤다고. 민족 자본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해야지 왜 론스타 같은 그런 그 지저분한 펀드에다가 그거를 외환은행이 얼마나 좋은 은행인데 그거를 팔아버리냐. 말이 되냐. 론스타 인수작용 문제와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과연 그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헐갑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갔죠. 그때 그 한동훈 팀이, 한동훈도 여기에 그 수사검사였을 겁니다. 1차인가 2차인가에. 결국 2010년 대법원 판결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 기억을, 뭐 지금 다시 돌려보진 않았지만, 그때 내 기억을 돌려보면, 그때 바쁠 때라서, 이거 진짜, 그 무죄 판결한 그거 내가 보고, 그때 내가 한 생각은 뭐냐. 검찰은 판사를 속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거 내가 수사해도 저거 완전히 다 그때 거기 있었던 재경부에 있었던, 외환은행에 있었던 재경부에 있었던 다 처벌받게 할 자신이 있었다. 내가 수사를 해도. 아니, 뻔히 보인다고, 이게. 검은 머리 한국인들이 론스타 뒤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빼먹는 게. 그래서 국고가 수조 원, 우리 한국 이 자산이 수조 원이 론스타로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하고 팔고 넘어갔잖아. 그리고 뭐 ISDS인가 뭐 또 소송이 들어가지고 몇천억 또 해야 되잖아. 또 꼬라박아야 된다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규제포획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석유공사가 했는데 모피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규제포획으로 지대 추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론스타 코리아의 그 이사, 그 대표였던 차정화도 포람코 자산운용사가 이 회사 석유공사 사옥을 샀거든요. 거기에 이사로 있어요. 다 그놈이 이게 뭐예요? 규제포획. 어마어마한 돈이 아주 이거 공익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편만하게 함께 향유해야 할 이 공익을 몇 사람이 탈취한 거예요. 그것을 지대 추출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걔네들이 빼앗은 거예요. 강탈한 거죠. 몇 사람이. 모피아들이. 그것을 다 봐주는 게 누구야? 검찰이야. 규제포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자방 비리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명박이 사자방 비리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그걸 어디다 어떻게 빼돌렸는지 아무도 못 찾고 있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빼돌렸잖아. 그런데 이 규제 포획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제 이거는 이명박 때 얘기고 지금 윤석열 때가 다시 돌아왔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사자방보다 더 큰 비리를 저지르려고 그 술집에 모였던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추론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윤석열의 머리로는, 김건희의 머리로는, 한동훈의 머리로는 이 사자방 같은 거를 어떻게 해낼 그 프로그램을 만들 머리가 안 돼, 얘네들은. 김현장을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요번엔 하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아주 합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다. 하나는 앵글로색슨 패러다임이 있고 게르만 패러다임이 있는데 우리가 게르만 패러다임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권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야 되죠. 모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은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동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까지 않은 것 처벌해야 됩니다. 왜? 공직자거든.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해서 핸드폰 안 까도 돼요. 기자들은 핸드폰 안 까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잖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잖아. 공직을 수행하는데 핸드폰을 안 깐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기가 핸드폰 다 까줬잖아. 그 다음에 자율성.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것은 그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게르만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문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앞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조사 하나 무슨 뭡니까? 내가 여기다 아이고 그러니까 CCTV 달듯이 수술실에 CCTV 달듯이 무슨 감사와 조사와 수사와 이런 등등의 일은 반드시 디지털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거기에 있는 것만 증거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만 재판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뒷구녕에서 꼭 없는 죄는 덮어주고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이 짓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왜 이 민주당에서 그걸 못 만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건 조직 설계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